집은 부족한데 방이 남아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에게 그렇다. 이거 왜 그럴까? 인구는 줄어든다. 부동산 공급도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집이 모자라요?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사용하는 방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20대, 30대가 그럼 영끌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집을 지금 산 건가? 네, 이거는 생각을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안녕하세요. 랩2050TV의 김중배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2050 이원재입니다. 네, 원재님. 오늘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집은 부족한데 방이 남아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에게 그렇다. 이거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지난 정부가 매 10년 주기로 정권이 이제 바뀌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주기였다면 그게 깨졌죠. 5년 만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 가장 큰 주범을 꼽으라면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렇죠.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시민들이 실어줬던 민주당의 압승. 와, 그 열기는 어딘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은 완전히 그 반대로 돌아섰죠. 이번 대선을 결정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신적인 주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울 시민의 민심 이반. 그것을 일으킨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부동산 문제인데요. 주거 문제, 그만큼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경향이 있던 20대, 30대가 사실 굉장히 균형 있게 비슷하게 양쪽 진영에 투표를 했어요.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쵸. 그게 부동산 문제하고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죠. 소위 영끌 이런 얘기들이 많을 정도로 20, 30대들이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이 엄청난 이제 불안과 그 집에 대한 어떤 사재기 이런 걸로 이어진 바가 있는데, 사실 인구는 거의 정점을 이제 거의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인구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 공급도 사실 계속 어찌됐든 늘어왔습니다. 이미 지난 정권 때부터 주택 공급 충분하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정책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이 모자라요? 긴 말 할 거 없이 제가 이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랩2050 블로그에 지금 올라와 있는 글이거든요. 구글에서 랩2050 영문으로 검색하시면은 두 번째 블로그가 나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두 번째 블로그인데 거기 보시면 저희 글들이 다 있어요. 제가 쓴 글에서 그래프 하나 가져온 건데요. 세대별 사용 방수입니다. 2015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한 거예요.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센서스이죠. 여기에 나온 이 조사 결과 중에서 이 부분, 이 질문을 따온 건데요. 1인 가구의 경우에 한 세대가 방을 몇 개 쓰냐 이걸 물어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단 보이는데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눠놨죠 일단. 네. 요거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놓고 그 가구별로 사용 방수가 몇 개냐를 물어본 건데,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20대의 경우에 일단 숫자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네요. 1인 가구가 많이 는 거죠. 엄청 늘었네요. 1인 네네네. 가구가. 네. 그리고 다른 곳들도 다 1인 가구 늘었어요. 그래서 요건 통념하고는 일치하는데요. 항상 우리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왜 집이 모자라서 더 공급해야 된다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대통령도 한번 인정을 했는데 가구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구 수가 늘어서 인구는 줄지만 1인 가구가 늘어서 막 분화되니까 가구별로 따로 사니까 집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는 감지를 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 얘기를 한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가 늘어났으니까 집이 더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1인 가구가 3인 가구가 방이 3개 필요한데 1인 가구도 방이 3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원룸 오피스텔 그렇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지옥고 같은 말 많이 했었어요. 지옥고.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지옥고에 산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데 다 이렇게 한 칸에 다 있는 거죠. 한 칸 안에 부엌형과 식당과 거실과 방과 다 있는 그런 굉장히 좁은 공간, 그렇게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그게 아주 극적으로 5년 만에 바뀌었다. 그게 이 그래프가 보여요. 근데 5년 만에 변화라고 치면 되게 드라마틱하네요. 너무 드라마틱해요. 예. 자, 보세요. 특히 20대 이하 가구주를 보시면. 그러네요. 70대 이상은 사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네. 집을 원래 가지고 계시기도 했고. 네, 어르신, 노인 세대는 큰 변화가 없고, 20대, 30대가 아마 새로 집을 20대, 30대, 40대도 좀, 50대도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전 60대도 꽤 변화가 크다고 보여지네요.
맞아요. 70대 이상만 제외하면 많은 변화가 진짜 있었던 것 같네요. 1인 가구라는 점을 유념하고 이걸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사용하는 방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60대에서 늘어난 거, 50대에서 늘어난 거는 5년이 흘렀기 때문에 5년 동안에 50대 후반이던 분들이 또 집을 늘려가시면서 방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쭉 늘어났는데 특히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사실 20대입니다. 20대가 원래는 파란색이 지금 단칸방이에요. 파란색이 단칸방인데 원룸 같은 형태, 지옥고. 절반 이상이 지옥고 생활을 하던 분들이었어요. 2015년에는. 2020년을 보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방 2개, 3개, 4개예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방 2개, 초록색은 방 3개, 그리고 분홍색은 방 4개거든요. 칸이 4개, 거실, 뭐, 거실 이렇게 돼 있으면 방 2개로 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1인당 사용 면적이 엄청 늘어났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는 집을 그래도 뭐 주거 여건이 괜찮은 분들이라면, 5년 사이에 굉장히 1인 가구의 사용 면적이 늘어났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옛날부터 우리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석훈 박사하고 박건일 선생하고 같이 쓰신 책인데 꼭 봐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2006년인가요? 2007년인가요? 그때 아마 청년 빈곤 문제 가장 먼저 제기했던 책이었을 거예요. 문제작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얘기가 청년들 일자리 불안정하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주거 여건도 열악하고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고 그리고 그게 쭉 내려와가지고 최근에 그 시사인 출신의 그 얼룩소에 가 있는 청관율 기자가 공부방 계급론이라는 글을 또 데이터 기반으로 썼어요. 그건 뭐였냐면 얼룩소는 신생 매체인 거죠? 네네네. 신생 인터넷 매체입니다. 거기서는 어릴 때 공부방에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을 비교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계층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방이 중요하다. 방 얘기까지 이렇게 쭉 넘어온 거거든요. 주거 문제를 처음에는 단순하게 빈곤 문제로 봤다가 이제 계층 그 세습의 문제로까지 이어왔는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약간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이렇게 20대의 경우에 지옥고에 사는 분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생활 수준이 나아졌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조금 더 20대를 더 현미경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래프 보시면요, 지금 왼쪽이 2015년, 오른쪽이 2020년. 20대 1인 가구입니다. 20대 1인 가구의 전체 중에서 그 개수만큼의 방을 쓰는 사람들의 비율을 본 거예요. 한 개인 사람이 60% 정도 되잖아요. 2015년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30% 반으로 뚝 떨어져요. 3개, 4개인 사람들은 사실 2015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20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합치면은 이게 3분의 1 좀 넘게 됩니다. 드라마틱하죠. 이 부분도 저에게는 약간 쇼킹하게까지 다가오는데요. 이게 뭘까? 20대, 30대가 그럼 영끌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집을 지금 산 건가? 그러게요. 그런 건가요? 근데 이게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영끌도 아주 본격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좀 뭘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거는 생각을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속이죠. 상속. 여기서 상속이 나온 거. 분가와 상속이죠.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처음에 집을 장만하는데 그게 월세든 전세든 아니면 자가든 간에 자기의 힘만으로 장만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의 힘만으로 방 3개짜리 집을 장만하기 쉽지 않아요. 월세라고 하더라도 방 3개면 월세가 비싸잖아요. 100만 원 넘는 월세를 매달 낼 수 있는 20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들 도움을 받았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시기에 상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끼면서 상속의 그 어떤 건수라든가 비율이 좀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정책의 역설이 있죠. 1가구 1주택.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네네. 자, 제가 그 50대 가장인데 여유가 좀 있어요.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제 아이는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을 한 채 내가 더 사면은 굉장히 큰 제약이 생겨요. 이제 대출도 못 받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가 독립해서 집을 스스로 사면
그럼 그 제약이 다 없어져요. 오히려 예.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음. 1가구 1주택과 음. 관련된 대출과 관련된 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당연히 분가시키고 음. 지원해서 집을 사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러네요. 누가 봐도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고 네. 결국 그렇게 보면 1가구 1주택 정책,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키우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집을 팔라고 정부는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규제를 한 건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주택 수요를 늘리는 결과로 귀결이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안타깝죠. 그러니 단기간에 이제 그런 수요가 몰리면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어떻게든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제적인 결정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그렇게 옮겨가니까 단기간 내에 주택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것이 아무리 주택 규제 정책을 편다라고 해도 그게 먹히지 않는 그러한 단기간 내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은 청년 세대 내에 계층 갈등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는 사실 다 비슷한 게 맞거든요. 다 없는 데서 시작해서 사실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이 재산을 갖게 되고 아닌 분들 조금 그 격차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긴 하지만 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실 비슷한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죠. 가속화시킨 거예요. 원래는 맞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 정책에 너무 큰 역설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갈등의 골이 깊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2015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실 60% 이상이 비슷한 여건에 있잖아요. 청년이 독립해서 경제 생활을 할 때는 예. 방 하나에 자리에 살고 단칸방에 살고 또는 잘하면 방 2개짜리에 산다. 이게 우리 어떤 규범이었는데 확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방 3개짜리 집을 딱 얻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나 됩니다. 그런데 단칸방에서 여전히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둘 간의 계층의 골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대통령 후보도 토론 중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경제 정책은 어느 특정 예를 들어 아주 단편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풍선 효과라고 늘 말하죠. 어느 한 지역을 누른다고 해서 그게 다 눌러지는 게 아니라 약한 쪽으로 튕겨져 나가죠. 그래서 경제 행위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케스트라처럼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번 부동산 정책은 그런 식의 어떤 수요 확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못하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좀 성급한 어떤 기대나 어떤 약간 충분한 어떤 숙고가 되지 못한 정책의 귀결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지금 귀결이 된 것 같고요. 안타깝네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진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피상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럼 잡으려면은 일단은 1주택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잡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서 다른 결과가 생기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번에 한번 막 열심히 이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마이크로 데이터 직접 구해가지고 코딩하면서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집은 부족한데 방은 남아도는 집이 굉장히 많다. 집 부족해서 더 막 공급하는데 이래 봐야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넓은 집을 계속해서 네. 더 차지해가면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월급 모아선 집 살 수 없다고 다 불평하는데 점점 더 많은 20, 30대가 큰 집을 분가해서 갖고 있어요. 월급 모아서 살 수 없지만 월급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월급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월급을 열심히 모으고 있지만 물려받을 게 없어. 이런 대다수 청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도 공정하게 당장 집 사고 싶으니까 대출해 주세요. 90%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거나 이런 사태가 오면 줄파산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일자리 잃거나 이러면 뭐 개인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위기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오래된 어떤 우려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그런 정책에서 정부는 옥죄일 수밖에 없는 대출의 문을 하지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그런 청년들의 좌절을 더 키우는 그런 쪽으로 기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주택 공급이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하라 공급해주지 못한다. 당분간은 그런 어떤 기조하에서 봐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의 계속 더 넓은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1인 가구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단칸방에는 안 살아요. 그렇죠. 뭐 2칸, 3칸, 4칸에 가서 살겠다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공급을 하는데 공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에 와서 3칸 이상의 아파트에 살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서울이 뭐 아무리 넓다고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뭐 답이 없죠.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집을 다 방 3개 이상의 아파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지역 불균형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파트 방 3개 이상에 살아야 한다는 이 주거의 폐쇄성과 획일성 요거를 안 벗어나면은 공급이 영원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맞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계속 한 명씩 분가시켜서 넓은 집을 선사하고 싶어. 계속 지옥고가 아닌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우리가 앞서서 뭐 농촌기본소득 말씀도 드렸었지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소위 국민 평형이라고 말하죠. 뭐 마용성과 무슨 뭐 강남의 뭐 강남 3구에 그런 집들 또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서울 지역에 30평대 집에 살아야 나는 중산층이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너무나 평균적인 대한민국 그런 어떤 것들이 일반화돼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모두가 달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고 집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사람들의 좌절과 경쟁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래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뭐 주택을 구입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동기도 결국은 정책적으로 뭐 다주택자가 되면 분리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소는 돼야 되지만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 때문이거든요. 네. 자산을 확보해주고 싶다.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집 안 사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은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집이 아니면 그래도 다른 자산은 집처럼 딱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다른 자산을 분산되면은 이런 불평등 요소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자산을 확보 안 해도 안심하고 노후까지 내가 지낼 수 있다.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으면은 북유럽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산 불평등이 좀 심해도 사회보장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 주택 구매하고 하는데 연연하진 않아요. 구매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할 사람은 하고 아닌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 돈을 다른 데 살고 이렇게 되는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계속 공급 부족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또 공급하라는 요구들이 지배적인데 말씀하신 대로면은 공급을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지역에서 계속 서울로 빨아들이는 역할만 할 수가 있죠. 이 공급된 집들이. 그냥 계속 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공급 아무리 늘려봤자 계속 헬이에요. 지역은 더 이제 빈집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근본적인 어떤 시각 발상의 전환, 국토 균형 발전이나 어떤 전국 지방, 우리가 앞서 다루고 있던 지방 지역 소멸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바라보는 정책의 큰 틀, 시야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통계 부분을 저도 미디엄 가서 원장님이 글을 읽었는데, 와, 그
글 쓰신 뒤에다가 통계 만들고 한 코드를 공개하는 그런 글도 연이어 실으셨어요? 아, 네. 제가 아니, 문송 아니었나요? 문성을 벗어나 보려고 제가 50대 접어들면서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계시죠? 거죠. 네, 50대 접어들면서 여기 또 통계 전문가로 공대생 또 모드로 있네? 바뀌어서 열심히 코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일을.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현미경으로 보지 않고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면 통계청에서 또 발표하는 건 뭉뚱그려서 다 발표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문제의 정확한 본질을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서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토론을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특히 여기에 기여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우리 랩2050의 고동현님이라고 계세요. 네. 기획실장 맡고 계십니다. 저희 열심히 저희 TV를 봐주시면 여기저기 등장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분이 쓴 글과 그분이 전해준 그래프가 이 글의 시작이 됐습니다. 랩2050은 이렇게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팩트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고민하는 정책 전문가들로 가득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의미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그 주거 문제, 특히 이제 그 20대의 어떤 그 1인 가구가 갖고 사용하는 방수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통계랄까 어떤 이슈랄까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인사이트, 어떤 함의를 드리기 위한 그런 방송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거죠. 그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비영리, 시민사회, 싱크탱크 이런 것들이 너무 당위적인 얘기만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한번 제대로 토론해보자, 이런 콘텐츠 계속해서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작은 조직이지만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도 초빙하고 네트워크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결국은 요새는 전문가가 꼭 내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이슈를 잘 발굴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꾸려서 의미 있는 대화, 공론장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재미있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